대한민국 가성비 전동공구 켈슨.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보통 머릿속에서 머슬카를 떠올려보면 대부분 포드의 머스탱이나 쉐보레의 카마로 아니면 다치 챌린저를 머슬카 3대장으로 뽑는데, 사실 이 차량들이 태어나기 전 가장 먼저 미국 도로 위를 누볐던 태초의 머슬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폰티악 GTO입니다. 그런데 폰티악 하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자동차라는 별명이 있는 폰티악의 아즈텍 때문인지 뭔가 폰티악의 이미지가 그리 좋진 않지만, 사실 이건 폰티악이 거의 망해가던 끝물에 나왔던 자동차라 그렇고, 진짜 폰티악이 제일 잘 나가고 최고 전성기를 달렸던 그 시절에는 쉐보레, 포드와 함께 미국 자동차 3위에 오를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6000cc가 넘는 대배기량 엔진에 고성능을 지향했던 이 폰티악 GTO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동차로 현재 미국 아재들 사이에서도 슈퍼카를 줘도 절대 바꾸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돌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가 슈퍼카로 서킷을 지배하고 있을 때 미국의 주차장과 한적한 도로에서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며 드래그 레이스를 장악했던 태초의 머슬카 폰티악 GTO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격변하는 미국 자동차 시장.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 호황을 누리게 된 미국은 이미 자동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문화와 개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라이프 스타일의 아이콘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특히 젊은 층들은 기존 대형 세단과 쿠페가 제공하던 안락함보다는 더욱 빠른 속도와 멋진 스타일의 자동차만을 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당시 모든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들은 기술력이 어떻냐는 그저 단순한 자동차 경쟁이 아닌 어떤 자동차들이 좀 더 젊은 층들의 감성을 더욱 자극할 수 있는지라는 새로운 문화적 경쟁으로 변해갔고, 그렇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1957년 미국의 자동차 경주를 주관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던 미국 자동차 산업협회는 폰티악, 쉐보레, 캐딜락, 올즈모빌 뷰익 등 여러 브랜드들을 거느리고 있는 제너럴 모터스에게 이제 더 이상 레이스 참여를 통한 브랜드 홍보는 제한하고 도로 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에 제너럴 모터스 역시도 레이스를 통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한 브랜드 때문에 다른 브랜드들까지 이미지 타격이 있을 거라 판단해 협회 규제를 따르는 듯한 그림을 보이면서 GM사나 모든 브랜드들에게 모든 레이스 출전을 금지시키게 되었죠. 하지만 당시 폰티악은 수년째 노땅들의 자동차라는 인식이 박혀있다가 이제야 스토카 경주를 통해 성능 위주의 이미지가 잡혀가는 시점이었는데, 하필 제너럴 모터스의 이런 결정으로 인해 폰티악의 경영진들은 한순간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폰티악의 젊은 천재 존 들로리안. 36살이란 젊은 나이에 폰티악의 수석 엔지니어가 된 존 들로리안은 차대 전문가인 빌 콜린스와 엔진 전문가였던 러셀 지와 함께 남들이 출근하지 않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GM의 성능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더욱 빨라질지 고민하고 연구하며 이 셋은 항상 고속주행 시험에 매달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출시를 앞두고 있던 폰티악의 소형차 템페스트 2세대를 보고 들로리안은 자사의 대형차인 본네빌의 6.4리터 엔진을 얹어보면 과연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들로리안 일행들은 몇 주에 걸쳐 평가장치를 손보고 타이어는 고성능으로 교체해 기존 6기통 3.5 엔진이 들어가던 템페스트에 8기통 6.4 엔진을 얹어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요즘 시대에는 작은 차체에 큰 엔진을 얹는 것이 그리 이상해 보이진 않지만, 당시 들로리안의 이런 실험적인 시도는 나름 획기적인 시도였었고, 특히 이 차를 처음 몰아본 존 들로리안의 소감을 들어보자면 마치 괴물 엔진을 얹은 작은 차를 모는 느낌이 흡사 전기에 감전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프로토타입은 단순히 들로리안만 느껴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제너럴 모터스가 차량 무게 10파운드당 엔진 배기량은 1세제곱센치를 초과하는 자동차를 만들지 말라는 사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불행히도 1.5톤의 무게를 지닌 이 작은 템페스트에 6.4 엔진이 장착된다면 약 800cc 정도 초과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같은 GM 산하에 있던 쉐보레 콜벳 역시도 이 규정이 지켜지진 않았지만, 콜벳은 예외로 스포츠카용 현가장치가 들어있어서 그 규정을 비껴나갈 수 있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새로운 템페스트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존 들로리안은 그날부터 제너럴 모터스의 기술정책위원회의 내규를 샅샅이 훑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고,
그 결과 새로운 모델에만 그 규정이 적용되어 기존 차량들은 선택 사양으로 취급이 된다면 규정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로리안은 기존 템페스트 차량에 추가 금액을 내면 최고급 버전으로 더 큰 엔진을 장착해 주기로 하고 그 이름을 우선 템페스트 르망으로 짓기로 했는데, 하지만 신차 옵션 패키지가 엄청난 고성능 차량임을 딱 나타낼 만한 완벽한 문구가 없어서 뭔가 아쉬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존 들로리안은 다시 한 번 더 발칙한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건 바로 페라리 250 GTO에서 그란투리스모 오몰로가토라 불린, 즉 GTO의 이름을 그대로 따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페라리는 FIA 그룹 3 규정 승인을 위한 호몰로게이션 차량으로 250 GTO를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약 2년간 한정 생산했는데, 당시 판매 목적이 컸던 게 아니었는지 아니면 용어 자체가 기술적 설명적 약자였기 때문인지 그 철두철미했던 페라리도 GTO라는 그 이름을 등록상표로 보호하거나 법적 권리를 독점하는 사안에 소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캐치했던 존 들로리안은 경주차의 아우라를 얻기 위해 GTO라는 약자를 그대로 쓰자고 밀어붙였고, 그 결과 템페스트 르망은 대망의 폰티악 템페스트 르망 GTO 패키지로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폰티악은 단순히 GTO의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1964년 폰티악 템페스트 르망 GTO를 FIA GT 그룹으로 공식 호몰로게이션까지 받으며, 그 시작은 마케팅 용어였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폰티악 GTO 역시도 GTO 그 자체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젊음의 아이콘 폰티악 GTO. 그렇게 시대적 흐름과 협회의 요구 조건이 만나 탄생된 폰티악 GTO는 본격 젊은 세대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되었고, 실제로도 당시 미국의 신차 구매자들 평균 나이는 43세였지만 GTO의 신차 구매자들 평균 나이는 26세가 채 안 됐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심지어 폰티악의 경영진들은 폰티악 템페스트 르망 GTO를 딱 5,000대만 한정 생산해 팔고서 적자가 그 목표였다고 하는데, 폰티악 GTO가 첫 등장한 1964년 당시 32,450여 대가 팔렸고, 또 그 다음 해에는 그 2배인 75,000여 대가 팔리게 되면서 폰티악은 그렇게 기존 트랙 중심이던 마케팅 전략을 이제 공도로 옮겨가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을 더욱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폰티악 GTO는 다른 차량들보다 가볍지만 힘이 좋아 드래그 레이스에서 정말 총알같이 튀어나갔고, 그 결과 야심한 밤 미국의 한적한 도로나 시골길은 젊은이들의 경기장으로 바뀌며 각종 드래그 레이스가 펼쳐지고, 그 무대의 주인공은 역시나 폰티악 GTO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레이스가 위험해 폰티악을 철수시켰던 제너럴 모터스가 GTO의 판매량을 보고 그저 묵인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점이었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폰티악이 레이스를 등지며 트랙을 떠났지만 오히려 일반 도로에서 폭주를 조장하며 위험한 이미지로 다른 브랜드들에게 타격을 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속도강을 위한 자동차 폰티악 GTO. GTO는 전면부의 공격적인 그릴과 2개의 둥근 헤드라이트, 그리고 크롬으로 장식된 스트라이프들을 통해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이 더욱 부각되었는데, 이는 폰티악이 그저 단순한 장식으로서가 아닌 젊은 층들을 노린 전략적인 디자인 요소들이었고, 이 외에도 폰티악은 속도를 사랑하던 젊은 층만을 노려 자동차를 판매하기보다는 그저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 컨버터블 모델들까지 제공하면서 좀 더 많은 선택의 폭을 운전자들에게 선사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게 과연 팔릴까라며 최전선에서 의아해했던 폰티악의 수뇌부와 딜러사들의 걱정도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 그런 걱정들이 무색할 정도로 폰티악 GTO는 불티나게 팔렸고, 심지어 초창기 폰티악 GTO는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가 아닌 자사의 템페스트 2세대의 고성능 차량이었기 때문에 폰티악의 모회사였던 제너럴 모터스는 공장의 기계와 설비를 교체하는 비용도 따로 들이지 않고 엄청난 이득을 봤다고 하네요. 여담으로 초창기 폰티악 GTO가 젊은 층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비단 착한 가격에 엄청난 성능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당시 미국 보험사들이 폰티악 GTO를 소형차였던 템페스트와 같은 분류로 묶으면서 GTO 역시도 소형차 10% 할인이라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보험사들은 GTO가 출시되고 약 3-4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고 기록들을 추적하는데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그제서야 운전이 미숙한 젊은이들이 머슬카를 몰며 자차를 박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었고, 결국 마력과 속도를 높인 폰티악의 개조차가 GTO라는 사실을 인지해 그때부터 미국 보험사들은 소형차 할인은 종료하고 고출력 차량들에게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다시 돌아와 폰티악 GTO의 아버지인 존 들로리안은
1965년 수석 엔지니어에서 폰티악 최고 관리자로 승진하게 되었는데, 확실히 이 인물은 당시 미국 젊은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자동차가 더욱 특별해지는지를 파악해 취임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운전자들이 직접 자가 설치를 할 수 있는 공기 유입 키트, 일명 레메어를 만들어 팔았고, 이 장치는 후드에 달려 GTO를 더욱 특색 있게 만들어주면서도 실제로 공기가 엔진에 추가로 유입되어 차량의 출력을 더 높일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폰티악 GTO는 구매자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자동차가 되었고, 이런 폰티악의 성공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다찌와 포드, 그리고 같은 GM 산하에 있던 쉐보레와 올즈모빌은 곧바로 사태를 파악한 뒤 본격 머슬카 제작에 뛰어들면서 미국은 대머슬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머슬카 전성시대를 맞이한 디트로이트. 템페스트의 1964년형 모델로 1963년 가을부터 판매가 되었던 폰티악 GTO는 사실 머슬카의 시초라고 하지만, 그 다음 해인 1964년 봄 포드가 빅블록 V8을 탑재한 머스탱을 앞세우면서 머슬카 경쟁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곧바로 왕자를 차지했고, 2년 뒤인 1966년에는 다찌마저도 차저와 코로넷이란 모델의 일명 해미 엔진이라 일컫는 425마력의 8기통 엔진으로 그 등장부터 태초의 머슬카인 GTO를 누르는 기염을 토하게 되었죠. 게다가 같은 식구인 줄 알았던 쉐보레 역시도 가족형 중형차였던 쉐빌 모델의 V8 6.5리터 고압축 엔진을 장착해 360마력이던 GTO보다 무려 15마력을 더 높인 375마력의 쉐빌 SS 396을 출시했고, 심지어 폰티악 GTO는 안중에도 없었는지 머스탱의 아성을 무너뜨리고자 1967년에는 급기야 쉐빌 SS에 탑재되는 엔진을 더욱 날렵하고 스포티한 바디에 장착해 카마로라는 신모델까지 선보였다고 하네요. 그렇게 미국 자동차의 본고장이던 디트로이트는 머슬카 경쟁으로 기존에 이런 차량들을 만들지 않았던 플리머스와 올즈모빌, 그리고 아메리칸 모터스라는 회사까지도 이 난투 현장에 합류하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머슬카 자체가 당시 미국에서 자동차를 사려는 수요층들에게 높은 인기가 있기도 했지만, 대형 엔진이나 여러 디테일들 때문에 기본형으로 출고되던 기존 세단이나 쿠페들보다도 그 당시 약 $1000 이상 비싸 머슬카라는 그 이름처럼 수익도 근육질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폰티악 GTO의 몰락. 1972년 제너럴 모터스가 GM에서 가장 큰 사업부인 쉐보레를 존 들로리안에게 맡기던 그 시점, 쉐보레는 한 해에만 300만 대 이상 팔아치우며 명실상부 세계 1위의 자동차 기업으로 급부상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들로리안이 떠난 폰티악은 연신 깡통만 차게 되었죠. 그 이유는 경쟁사들이 더욱 싸고 더 큰 엔진을 탑재할 때 폰티악은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더욱 새롭지만 가격은 더 비싼 GTO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판매량이 급감하던 GTO는 판매량만큼 마력도 떨어져 급기야 1973년식 모델에서는 겨우 250마력을 웃도는 모델을 출시했고, 결국 기력이 다 빠져버린 태초의 머슬카는 경쟁 모델들보다 뒤처지며 그렇게 사람들에게 잊혀져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같은 해 가을에는 갑작스럽게 아랍 국가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시행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석유 파동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은 자동차 번호판에 따른 휘발유 요일제를 실시하면서 자동차의 연비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제한속도 55마일이라는 연비 정책까지 펼치게 되었죠. 그래서 머슬카들은 설 자리를 잃었고, 특히나 입지가 작아질 대로 작아진 GTO는 결국 자사의 준중형차였던 벤츄라라는 모델의 벤츄라 커스텀 GTO 패키지로 판매되다가 그마저도 판매가 부진해 1974년식을 마지막으로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사실은 존 들로리안과 함께 토요일 아침마다 GM의 성능 시험장에서 더 빠른 차를 만들려 했던 그 빌 콜린스가 폰티악 임원 회의에서 자식과도 같던 폰티악 GTO의 단종을 가장 먼저 제안했다고 하네요. 잠시였지만 반가웠던 GTO의 부활. 폰티악이 GTO의 생산을 중단한 지 한참이 지난 2000년대 초반, 제너럴 모터스는 브랜드가 너무 분산되어 있었고 회사 내부 구조는 효율적이지 못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전략적 아이콘이 부족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밥 루츠가 GM 부회장으로 복귀했고, 과거 머슬카의 상징 중 하나인 GTO의 부활을 알리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루츠가 GTO의 부활을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미국도 아닌 호주에서 생산되던 폴덴 코모도어 SS에서 비롯되었는데, 당시 자동차 관련 잡지에서 코모도어 SS는 GM이 만드는 차들 중 최고지만 미국에서는 살 수 없는 자동차라고 평가해 루츠는 이 말에 꽂혀 이 차를 북미에 가져올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초기 계획은 단순히 호주에서 수입해 북미에서 판매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생각 외로 호주와 북미 지사 간의 의견 차이, 테스트 기준 불일치, 그리고 가장 컸던 환율 문제 등으로 인해 그 계획은 무산이 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루츠의 간절함으로 차량 생산은 호주 공장에서, 최종 마감은 다시 또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끝내 결국 새로운 GTO는 탄생되었는데, 이때 폴덴 모나로를 기반으로 한 5세대 GTO는 5.7리터 8기통 엔진으로 제로백은 5.3초를 찍으며 당시 머슬카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25,000달러를 기준으로 출시할 초기 계획과는 달리 환율 상승과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출고가는 3만 달러까지 상승했고, 결과적으로 5세대 GTO는 목표치보다 현저히 낮은 판매량과 제너럴 모터스의 내부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06년 6월을 끝으로 5세대 GTO는 다시 한 번 더 단종이 되었죠. 미국 젊은 세대의 자유와 열정을 상징하던 머슬카의 아이콘으로 단순한 차량 이상의 의미를 지녔던 폰티악 GTO, 현재는 그 제조사인 폰티악마저 사라져 점점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지만, 그래도 이런 자동차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